16번부터 보죠. 16번. 점유에서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선의 점유자라도 본권의 소에서 패소하면 패소 판결 시부터 악의 점유자로 본다. 1번. 언제부터요? 소재기 시. 패소 판결 시는 뭐였어요? 자주가 타주로 바뀔 때. 자주가 타주로 바뀔 때는 패소 판결 시인데, 그러니까 조심하시라고 했던 건 누가 주장한 거였냐면 소유자가 주장한 거예요? 점유자가 주장한 거예요? 소유자. 그러니까 소유자가 주장해서 점유자가 패소하면 패소 판결 확정 시부터 타주로 바뀌는 거고, 점유자가 스스로 주장한 거면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했죠. 1번이 정답이고, 2번. 부동산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그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점유자에게는 네 가지가 추정되죠. 지금 나와 있는 소유의 의사하고 또 뭐 있었냐면 선의, 평온, 공연. 뭐 들어가면 안 돼요? 무과실. 무과실 들어가면 틀리고. 3번. 전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한 자는 그 점유뿐만 아니라 하자도 승계한다. 그렇고요. 4번.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 다른 말로 하면 분리주장할 수 없어요. 분리주장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5번. 전후 양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점유의 승계가 입증되는 한 점유계속은 추정된다. 그러니까 전후 양시가 입증되면 점유계속은 추정되는데, 이 규정은 양시점의 점유자가 동일인 한 사람일 때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달라도 되죠. 달라도 되는데 뭐가 더 입증이 돼야 된다고요? 승계사실. 승계사실이 입증되는 한 양시점의 점유자가 달라도 계속은 추정된다라는 거고요. 법률 조문들 봐두시고, 그 다음에 17번. 점유에서 옳지 않은 것입니다. 기억. 본권이 없는 것을 알면서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 줄여서 말하면 뭐겠어요? 본권이 없는 걸 알면서 점유하고 있다. 악이죠. 자주타주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알았다는 거죠. 악의 점유자. 악의 점유자도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에 회복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비용은 선악불문하고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니은 타인의 물건을 임대하여 차임을 수취한 자가 그 물건의 소유자에게 차임 반환을 청구받은 경우에는 자신에게 본권이 있다고 믿은 때에도 이것을 반환해야 한다. 자, 본권이 있다고 믿었대요. 그럼 뭐예요? 선이죠. 그럼 선의 점유자가 차임을 수취해 왔다는 거죠. 이 차임은 다른 말로 하면 과실이요. 법정 과실을 취득한 거죠. 그러면 소유자가 달라고 하면 그거 반환해야 돼요? 할 필요 없어요? 할 필요 없죠. 선의 점유자는 과실 취득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책임은 없습니다. 니은은 틀렸고요. 디귿. 본권이 없는 것을 알고 있는 점유자는 그 점유가 방해되어도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는 본권이 있는 사람만 해요? 점유자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점유자라면 할 수 있죠. 악의 점유자라 하더라도 점유자라면 당연히 점유권에 기한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요. 틀렸고, 그 다음에 리을. 소유의사는 추정되고요. 미음. 소유의사가 있는 선의 점유자. 그러면 선의이면서 자주점유자죠. 자신의 귀책사에 의해 물건을 훼손한 경우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손해를 배상하면 족하다. 선의이면서 자주니까 얼만큼만 배상하면 되는 거예요? 현존이익 배상. 나머지들은 전부 배상이고. 그럼 틀린 지문은 니은과 디귿. 답은 2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8번 보시죠. 주의토지통행권에서 옳은 것입니다. 1번. 주의토지통행권은 토지 소유권자 상호 간에만 인정된다. 1번. 틀렸죠. 그러니까 주의토지통행권은 상린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상린관계는 소유자뿐만 아니라 지상권자, 전세권자에 준용되고 임차권자에게도 해석상 인정을 하죠. 그래서 소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주의토지통행권이나 또는 인지사용 청구권 이런 거 다 주장할 수 있고요. 2번. 상린관계로 인한 통행권을 가지는 자가 통행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통행지 소유자가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2번도 틀렸죠? 그러니까 주의토지통행권의 성질은 배타적인 권리가 아니다라고 했죠. 그래서 만약에
배타적으로 점유하게 되면 소유자가 즉시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게 판례였고 3번 주의토지 통행권을 취득한 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주의토지 소유자가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3번은 맞죠. 그러니까 보상 청구는 통행권자에게 해야 한다고 했고요. 통행권자의 허락을 받아서 사실상 통행하는 자에게 또 다른 보상을 요구할 수는 없다라는 게 판례였습니다. 3번이 정답이고 4번 공로에 통하는 기존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될 여지가 전혀 없다. 기존 통로가 있으면 원래 인정 안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서는 전혀 없다, 여지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한 번만 여지가 없다 이러면 오해하실까 봐 전혀 없다까지 넣었어요. 그렇죠? 그럼 기존 통로가 있어도 어떤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이 돼요. 기능을 못하는 경우. 통로가 있으나 통로가 기능을 못한다면 통행권은 인정한다라고 했고 5번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과 같은 축조물이 적법하게 설치되었던 것이면 주의토지 통행권 행사에 하여 철거할 수 없다. 틀렸죠. 적법한 축조물이라 하더라도 주의토지 통행권에 방해가 되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게 판례였죠. 답은 3번이었고 19번 취득시효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취득시효 기간이 만료된 후 점유자가 매수를 제의한 것만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 매수제의 사건이죠. 매수를 제의했다고 해서 시효이익을 포기했다라고 보거나 또는 자주점유가 타점유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판례였죠. 2번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여기서 조심하시라고 했던 건 뭐냐면 시효 완성자가 점유를 상실했다고 해서 등기 청구권이 바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요. 몇 년은 간다고 했냐면 10년 진행한다고 했고 3번 취득시효 주체는 자연인 법인뿐만 아니라 권리 능력 없는 사단도 될 수 있다. 3번은 주의하시라고 했던 거죠. 취득시효의 주체는 꼭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비법인 단체, 그러니까 종중, 교회 이런 비법인 단체도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4번 취득시효 완성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양수인은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소유자에 대해 직접 등기를 청구할 권한은 없다. 이거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대위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4번은 이 얘기예요. 갑이 등기가 돼 있고 을이 점유 취득시효를 완성합니다. 근데 을이 완성한 것을 병에게 팔았다. 그러면 취득시효 완성자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은 자, 얘가 등기를 어떻게 취득할 수 있느냐? 우리 판례가 뭐라고 했냐면 이 병은 을로부터 점유 그 자체와 하자는 승계할 수 있어도 뭐가 승계가 안 돼요? 법률 효과는 승계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법률 효과가 뭐예요?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죠. 그러면 을의 취득시효 완성은 누구만 직접 주장할 수 있는 거냐면 을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완성의 효과를 승계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이 병은 을의 완성을 자기가 직접 주장할 수는 없고 어떻게 하라고요? 을을 대위해서. 근데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병은 지금 자기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거예요? 을의 완성을 주장하는 거예요? 을의 완성이고 만약에 자기가 완성했다면 당연히 직접 하는 거고 이 사건에서는 을의 완성을 직접 주장할 수 있느냐?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뭘 승계할 수는 없으니까. 법률 효과는 승계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판례고 4번은 그 사례니까 이해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5번 행정재산이 기능을 상실하여 본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면 용도 폐지가 없다 하더라도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5번 틀렸죠. 반드시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용도 폐지는 있어야 한다는 게 판례고요. 그 다음에 20번 보시죠. 합유에서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합유는 수인이 조합체를 이루어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 소유의 한 형태이다. 그렇죠? 그래서 조합, 민법상 조합이 소유하는 형태가 바로 합유가 되고요. 2번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그렇죠? 3번 합유물을 처분 변경 또는 보존하려면 합유자 전원 동의가 있어야 한다. 조심하셔야죠. 쓱 뭐가 묻어 있어요? 보존이죠. 보존은 어떻게 합니까? 각자 단독이죠. 앞에 부분 많죠. 합유물을 처분 변경할 때는 전원 동의가 필요한데 합유에 있어서도 보존 행위는 각자 합니다. 공유에서 보존 행위 어떻게 해요? 각자 하는 거죠. 총유에서 보존 행위 어떻게 해요? 그건 총회 결의가 있어야 돼요. 총유에서는 각자 단독이란 말 들어가면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총유는 개인마다 갖는 지분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총회 결의가 있어야 되고 집합건물법에서 공용 부분의 보존행위 어떻게 합니까? 각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 합유, 집합건물법상 공용 부분 이건 다 각자 하는 거고 총유의 경우에는 각자가 아니라 총회계를 거쳐서 한다라고 했고 소송할 때도 마찬가지로 각자 할 수는 없습니다. 총유를 좀 비교해 두시면 되겠고요. 답은 3번이고 4번. 합유자는 조합이 존속하는 한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4번 맞죠? 만약에 지금 이 상태에서 합유물을 분할하면 조합, 즉 동업이 깨지는 거죠. 그래서 동업이 존속하고 있다면 재산을 쪼갤 수는 없는 것이고 그다음 5번.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지 못한다. 합유자의 지위는 상속으로 승계되지 않는다라고 했죠. 동업자가 바뀌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21번 보시죠. 지역권에서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지역권은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설정 등기 없이도 성립한다. 1번? 틀렸죠. 뭐 해야 돼요? 등기해야죠. 법률 행위니까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기고요. 그러니까 1번은 뭐랑 혼동하시면 안 되냐면 설정이 아니라 만약에 요역지를 넘기면 지역권은 따라서 이전하죠. 지역권의 이전 등기는 해야 하네요. 그건 안 하는 거죠. 답이 이제 요역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 의뢰 땅의 통행 지역권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 갑이 요역지를 병한테 팔았습니다. 그러면 모두 따라가요. 지역권도 따라가죠. 그러면 이 병은 지역권자가 되기 위해서 요역지 소유권 이전 등기 이외에 지역권의 이전 등기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물으면 이건 안 하죠. 이거 왜 안 하겠어요? 지역권 이전 등기는.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이에요. 법률에서 뭐라고 규정하냐면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라고 법률로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법률이 정하는 거니까 뭔 안 한다고요? 이전 등기 안 하는데 근데 지금 물어보는 건 이전 등기예요? 설정 등기예요? 처음 취득할 때는 당연히 계약을 했으면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거 이전 등기랑 설정 등기 혼동하시면 안 되고 2번.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의 시효 취득을 위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공유자 전원을 위하여 지역권이 취득된다. 항상 유리한 것은 모두 다 공유자들에게 유리하도록 정리가 되어 있죠. 한 사람이 취득하면 취득은 전부. 소멸되는 건 전원이 소멸되지 않는 한 지역권은 소멸하지 않아서 우리가 여러 차례 봤던 지문이 요역지 공유자가 자기 지분에 대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전부 소멸되지 않는 한 내 지분만 소멸된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했고 3번. 민법은 존속기간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판례는 영구무한을 인정한다. 그렇죠? 그래서 지역권은 기간에 관한 규정이나 대가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무상의 지역권이 가능하고 그리고 기간은 영구무한이 가능하다. 그래서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기간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영구무한. 지상권 지역. 전세권은 영구무한이 될 수 없죠. 기간 제한이 있잖아요. 얼마요? 10년. 그리고 전세권은 최단기도 1년 제한이 있어요. 다만 최단기 1년 제한은 어디에만 적용돼요? 건물 전세권에만 적용되고 4번. 요역지 또는 승역지가 분할된 경우 지역권은 요역지의 각 부분을 위하여 또는 승역지의 각 부분 위에
존속한다. 그렇죠? 법률 규정. 지금 이 상태에서 갑이랑 A랑 공유하고 있었는데 요거를 분할해서 갑 단독, A 단독이 되면 지역권은 없어져요. 각각을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각각을 위해. 또는 승역지를 분할했다. 지역권이 소멸되는 게 아니라 각각의 그대로 존속한다. 그러니까 지역권은 가능한 한 존속시켜주는 거고요. 가능한 한 취득하게 해주는 것이 법률의 입장이고, 그 다음에 5번. 지역권은 요역지로부터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지역권은 절대로 분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라고 했죠. 답은 1번이 되겠고, 자, 22번. 물권의 공통 소멸 사유가 아닌 것입니다. 기억의 혼동. 혼동은 공통 소멸 사유죠. 그 다음에 니은, 점유의 상실. 이건 공통 소멸 사유가 아니고요. 이건 어디서만 나와요? 점유가 상실되면 없어지는 권리는 뭐가 있을까요? 유치권. 이건 유치권의 특유한 소멸 사유가 됩니다. 소유자가 점유를 잃어버리면 소유권은 없어져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죠? 전세권자가 건물의 점유를 잃어버렸다고 전세권이 소멸되진 않아요. 근데 유치권은 점유를 잃어버리는 순간 무조건 소멸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디귿, 목적물의 멸실. 목적물의 멸실은 공통 소멸 사유죠. 그 다음에 리을, 소멸시효. 물권 중에서 소멸시효에 걸리는 물권은 뭐가 있죠? 용익물권밖에 없어요. 담보물권이라든지 이런 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죠. 소멸시효는 용익물권의 소멸사유고요. 그 다음에 미음의 위기. 위기는 어디서만 나오는 거예요? 지역권에만 나오는 특유한 소멸사유죠. 답은 니은, 리을, 미음 이렇게 되겠고요. 23번. 다음 중 유치권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는? 쉬운 문제죠? 다음 뭐예요? 1번. 변제를 받기 위한 경매권. 2번. 유치권에 기한 반환.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 자주 나왔죠.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라는 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했고, 자, 물상대위가 인정될 수 없죠. 왜냐하면 유치권자에게는 아예 뭐가 없으니까. 우선 변제권이 없으니 물상대위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4번. 경락인에게 변제를 청구할 권리. 틀렸죠. 경락인에게 인도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인도 거절할 수는 있어도 경락인에게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라고 했고, 5번. 상당한 다른 담보 제공에 의한 소멸 청구권. 소위 타담보 제공 청구권인데 유치권자에게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 이건 누구한테 인정되는 권리예요? 채무자. 채무자가 유치권자에게 행사하는 거지 유치권자의 권리가 아니죠. 예전에 우리 시험에서 다음 중 유치권자의 권리가 아닌 것은 해서 5번을 정답으로 낸 적이 있어요. 이건 유치권자의 권리가 아니라 누구의 권리냐면 채무자의 권리입니다. 답은 1번이고, 자, 24번. 갑은 을 명의의 1번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병소유 X주택의 전세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X주택에 관해 정명의의 2번 근저당이 설정되었다. 지금 순서가 소유자가 병이라고 되어 있나요? 네, 병이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로 누가 들어와 있냐면 을이라는 근저당권자가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갑이 전세권을 취득했고, 그 다음에 정명의의 저당권이 근저당 설정되어 있다. 이게 지금 권리관계인데, 그러면 지금 근저당에 달린 부동산을 산 이 전세권자, 얘를 뭐라고 부를까요? 근저당에 달린 부동산을 샀어요. 또는 전세권이나 또는 지상권을 취득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불렀냐면 제3 취득자라고 했죠. 제3 취득자는 저당권이 달린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전세권 또는 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인데, 이 제3 취득자들의 지위는 매우 불안전하다고 했죠. 저당권이 실행되면 이 전세권이 소멸돼요. 그래서 이 제3 취득자를 위해서 특별히 3가지를 법률이 규정해 줍니다. 첫 번째, 뭐가 될 수 있어요? 경매인이 될 수 있다. 자, 두 번째는
변제하고 근저당의 말소를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얘가 변제하고 대위 변제하고 말소를 구하는데 대신 변제하는 거죠. 말 그대로 대위 변제하는데 그럼 이때 중요한 건 얼만큼 변제해야 되느냐죠. 전액이에요, 최고액이에요. 최고액이죠. 최고액. 그리고 세 번째는 경매가 실행되어서 권리를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경매 시에 자기가 쓴 비용이 있다면 필요비와 유익비를 우선 상환해 주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경매 실행되면 제일 먼저 배당되는 돈이 뭐야? 실행비용. 그 다음에 나가는 게 제3취득자의 비용. 이게 우선 상환되죠. 그리고 우리가 본 게 이 후순위 근저당권자, 얘는 제3취득자에 아니에요. 얘는 제3취득자가 아니기 때문에 최고액만 변제한다라고 하면 얘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물어보는 내용들인데 1번부터 차례대로 보죠. 사례는 이해되셨죠? 예,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고 1번을 보면 갑은 을에게 근저당권의 최고액을 변제하더라도 1번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OX요? 갑이 을한테 변제할 때 얼만큼만 갚으면 된다고요? 최고액. 그럼 최고액을 변제하고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야죠. 답이 바로 1번이고요. 2번. 병으로부터 X주택을 매수한 무는 경매가 된 거죠. 최고액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소멸, 매수라고 되어 있어요.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근저당 달린 부동산을 샀다, 매수했다고 되어 있죠. 그럼 무는 뭐예요? 그렇죠. 근저당 달린 부동산을 사거나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사람을 뭐라고 불렀어요? 제3취득자죠. 그럼 얘는 최고액을 변제하고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죠. 이해되셨어요? 무는 제3취득자고. 3번. 갑은 정보다 선순위 전세권자이지만 정의 2번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에서 X주택을 매수한 기에게 대항할 수 없다. 무까지는 참아주겠는데 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제 기는 누구예요? 기는 경매 절차에서 매수했으니까 경락인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전세권 가지고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경매가 실행되면 전세권은 존속해요? 소멸해요? 소멸하죠. 그러니까 대항할 수 없다라고 해야죠. 맞는 질문이고. 이해되시죠? 예. 아니, 여기서 지금 이 상태에서 경매가 실행됐을 때 지금 이 부동산을 기라는 애가 경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 전세권 가지고 얘한테 대항할 수 있느냐? 당연히 할 수 없죠. 말소 기준 밑에 있는 것들은 다 같이 소멸되니까. 그 다음에 4번. 정은 을에게 근저당권의 최고액만을 변제하고 1번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는 없다. 정은 뭐가 아니니까. 제3취득자가 아니니까. 5번. 갑은 을에게 X주택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면 을의 권리를 대위할 수 있다. 그렇죠? 대신 갚았으니까 변제자 대위. 그러니까 대위했으니까 그 자리에 들어가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문제 이해되셨나요? 예. 문제가 좀 어려워서 미안해서 답을 1번에 달아놓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 1번은 되게 쉬울게. 이해되셨죠? 예. 예. 25번. 계약의 성립에서 옳은 것입니다. 1번. A의 B에 대한 청약에 대해 C가 승낙을 한 경우에 A씨 간의 계약이 성립한다. A가 B한테 청약을 했는데 누가 승낙을 했대요? C가. 그럼 계약이 성립될 수 없다라고 했죠. 상대방이 일치가 되지 않았고. 2번. A가 그의 아파트를 1억 원에 매도하는 청약을 한 것에 대해 B가 2년 후에 대금을 주겠다고 한 경우 A, B 간의 계약이 성립한다. 성립할 여지가 없죠. 그럼 이건 뭐예요? 2년 있다 대금을 주겠다고 하는 건 변경을 가한 승낙이죠. 그럼 이건 새 청약이니까 당연히 뭐가 또 별도로 있어야 돼요. A의 승낙이 있어야 계약이 성립할 수 있고. 3번.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 승낙을 해도 계약은 성립한다. 돼야 안 돼? 안 되죠.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해도 되지만 승낙은 반드시 특정의 청약자에게 해야 되고요. 4번 수문불합의가 있는 경우에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4번은 맞죠. 수문불합이든 의식적 불합이든 불합의가 있으면 계약은 성립될 수 없는 거죠. 합의가 되어야 계약이 성립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재작년에 이렇게 한번 나왔어요. 수문불합의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OX요. 수문불합의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면 틀리죠. 왜 틀릴까요? 그렇죠. 수문불합의가 있으면 아예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무효이다, 취소한다라는 말을 쓰려면 최소한 성립이 되었어야 한다라고 했죠. 그 얘기고, 그 다음에 5번. 격지자 간의 승낙도 도달 전에는 철회할 수 있다. 격지자 간의 승낙은 언제 효력이 발생이 되죠? 발송하면, 발신 시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때는 철회 문제가 있을 수 없다. 청약은 언제까지는 철회할 수 있는 거예요? 도달 전. 청약은 도달돼야 효력이 발생하니까 효력이 생기기 전까지는 철회가 가능한 거죠. 근데 승낙은 그렇지 않고 답은 4번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한테 자기 이제 아파트가 있는데 A 아파트가 있는데 야, 너 내 아파트 1억 원에 안 살래? 라고 매도에 청약을 한 거예요. 근데 을이 갑에게 뭐라고 했냐면 9천에 살게. 9천에 매수하겠다고 승낙을 합니다. 자, 그럼 합의예요? 불합이에요? 불합이에요. 이건 무의식적이에요? 의식적이에요? 의식적이죠. 뻔히 알면서 한 거잖아요. 그럼 의식적인 불합이 계약은 성립할 수 없는 거예요. 대신 이걸 뭐로 인정해 주냐면 새청약. 근데 갑이 1억 원에 팔게라고 했더니 을이 야, 나 1억 원에 살게. 정말 마음에 들어. 라고 승낙을 했어요. 그 외형상으로 보면 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갑이 아파트가 2개가 있었는데 이 A는 도시에 있는 아파트고요. B는 깊고 깊은 산골에 있는 아파트였어요. 근데 이 갑은 1억 원에 팔겠다라고 한 걸 뭘 생각한 거냐면 산골에 있는 아파트인데 얘는 뭔 줄 알고 승낙한 거예요. 도시에 있는 건 줄 알고 승낙했다는 거예요. 그 외형상으로는 계약이 성립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합의예요? 불합이에요? 불합인데 이건 어떤 불합이라고요? 수문불합의 또는 무의식적 불합이라고 부르고 이건 계약이 성립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말이 나오면 안 된다고요? 취소한다는 말이 나와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자, 26번을 보시죠. 갑은 그 소유 건물에 대해 1억 원에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1,000만 원 받았는데 옆집에 화재가 나서 그 건물이 전소되었다. 옳은 것입니다. 그럼 일단 계약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계약은 유효죠. 원시적 불능이 아니라 후발적 불능이고 그럼 이제 후발적 불능이면 뭘 살펴보셔야 되냐면 채무자의 잘못이 있느냐 없느냐. 채무자 잘못이 있으면 뭐예요? 그렇죠. 예. 별 얘기 다 나와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1번 문제도 그랬고 불능이면 원시적 불능하고 후발적 불능이 있잖아요. 그러면 원시적 불능이면 이건 무효가 되고요.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535조의 규정. 그래서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에서 뭘 규정하고 있었냐면 신뢰익 배상이죠. 그럼 신뢰익을 배상할 사람은 선이 무과실이어도 배상해요? 악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악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돼요? 배상하는 사람은? 예.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은 무과실 책임에 해당한다라고 하면 틀려요. 무조건지라는 게 아니라 원시적 불능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데도 파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책임을 지냐면 선이 무과실의 상대방이요. 그러면 만약에 매도인이 그게 원시적 불능이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매수인도 알 수 있었어요. 신뢰익 배상해야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매수인은 배상받으려면 선의뿐만 아니라 무과실까지 갖춰야 돼요. 그러면 뭘 배상하는 거냐면 신뢰이익을 배상하고 한도액은 이행이익을 한도로 하죠. 그리고 주의하실 점은 이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은 전부 불능에만 적용되고요. 일부 불능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이게 일부만 불능이다. 토지 1000제곱미터 매매 계약을 했는데 200제곱미터가 이미 멸실됐어요. 그럼 200제곱미터가 없는 거죠? 전부 불능이 아니라 일부예요. 그럼 이 경우에 535조의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 적용 안 한다고 했고, 그러면 일부가 불능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때 뭐만 된다 그랬어요? 담보 책임. 제가 시험에 되게 많이 나왔고 할 때마다 조심하시라고 했는데 항상 여기서 우리가 주춤했어요. 그러니까 부당이득도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뭐만 나와야 된다고요? 오로지 담보 책임만 특별 규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건 원시적 불능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다른 곳에 확대 적용하지 않아요. 또 우리가 본 게 교섭 단계에서 부당 파기 사건이 있었죠. 그런 경우에는 이거 확대 적용하지 않고, 그러면 후발적 불능은 계약은 유효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게 채무자의 귀책 사유, 책임이 있는가 없는가죠. 채무자 잘못이 있으면 뭐야? 채무 불이행. 채무 불이행 중에서 이행 불능이니까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건 불능으로 인한 해제니까 뭐 최고나 이행기, 이행 제공 필요 없죠. 즉시 해제 가능하고, 그러면 이미 줬던 거 원상회복 받고 별도로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할 수 있고요. 이때 손해배상은 신뢰이익이에요, 이행이에요? 이행. 신뢰이익은 여기서 끝나는 거고, 이행이익을 원칙으로 하는데 신뢰이익을 뭐 할 수 있냐면 선택하는 건 상관없어요. 물론 신뢰이익을 선택해도 뭘 넘을 수는 없어요. 이행이익을 초과할 수는 없고, 그리고 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전보배상, 이행에 가름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그러면 이행 불능 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면 반대급부와는 여전히 무슨 관계예요? 동시행 관계죠. 중요한 판례였죠. 갑이랑 을이랑 갑이 소유하는 X부동산, Y부동산을 교환하기로 계약을 했다. 그럼 이건 유상 쌍무계약이니까 이걸 넘겨주는 건 서로 동시에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 갑이라는 사람의 잘못으로 목적물이 멸실되었다. 만약에 얘 잘못 없으면 뭐예요? 위험부담인데 얘가 잘못한 게 있으면 채무불이행이죠. 그럼 우리 즉시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지만 해제하지 않고 이행에 가름한 손해배상, 전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X부동산의 시가를 물어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시가가 3억이다. 언제적 시가를 말해요? 항상 불능이면 불능시의 시가라고 했죠. 불능시의 시가 3억 원. 그러면 이 을은 갑이라는 사람에게 돈만 받아요? Y부동산 넘겨줘야 돼요? 당연히 넘겨줘야죠. 그러면 얘네 둘이 원래 동시행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손해배상 책임으로 변해도 동일성은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둘은 여전히 무슨 관계? 동시에 이행을 해야 한다라고 했죠. 물론 이게 만약에 화재로 불났는데 화재보험에 들어있으면 을은 뭐 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보험금 달라고 할 수 있죠. 그게 뭐예요? 이제 물상대위란 말 하지 마시고 대상청구권. 물상대위는 담보물권에서 나오는 거고, 그렇죠? 예. 괜찮아요. 어차피 객관식이기 때문에 맞게 쓰면 되고. 잘못이 없어요. 잘못이 없으면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위험부담. 그러면 위험부담은 원칙은 누가 부담한다고 했어요? 원칙은 채무자 부담주의. 그럼 채무자가 부담을 한다는 건 매도인이 대금 달라고 대금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 건물은 불탔지만 돈은 한 푼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부담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럼 채권자가 부담을 한다는 건 채무자는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매매라면 매매대금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채권자가 부담하는 경우는 둘 중에 하나죠. 첫 번째, 수령지체 중에 불능이거나, 두 번째,
채권자의 책임이 있는 경우. 그리고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한다는 이 537조 규정은 강행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이죠. 강제할 이유는 없으니까 임의 규정이다라고 했어요. 이게 계약법 처음 나올 때 가장 기본적인 흐름이에요.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으로 나누고 후발적 불능은 채무자의 잘못이 있느냐 없느냐. 이 그림은 정말 우리 많이 그렸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안 그리려고 했으나 다시 한번. 예. 자, 그럼 이제 보죠. 1번 갑은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을 진다. 틀렸죠? 이건 원시적 불능에서 쓰는 말이고 2번 갑은 중도금 및 잔금 9천만 원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누가 위험 부담하는 거예요? 갑이 채무자 부담주의니까 대금 청구할 수 없고요. 3번 을은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9천만 원의 매매 잔대금 지급 채무를 면하지 못한다. 3번 틀렸죠? 대금 지급할 필요 없어요. 4번 을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갑은 받은 계약금 1,000만 원에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해야 한다. 4번? 틀렸죠? 3번, 4번은 한번 꼬드겨 보려고 낸 거잖아요. 지금 이건 채무불행이 아닙니다. 계약을 해지한다는 말은 언제 쓴다고요? 채무불행. 갑의 잘못으로 멸실되었을 때 해제하고 원상회복 받을 때 이자 가산 받고 하는 거고 이건 위험 부담의 문제이기 때문에 누가 부담하느냐로 끝나는 것이지 해제와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죠. 5번 갑은 받은 계약금 1,000만 원을 반환해야 하고 을에게 매매잔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5번 정답이죠. 채무자 부담주의가 원칙이니까 받은 1,000만 원은 부당이득으로 돌려주고요. 대금은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거죠. 답은 5번. 27번. 동시행에서 틀린 것입니다. 1번. 쌍방의 채무가 별개의 계약에 기한 것이더라도 특약이 없다면 동시행의 항변권이 발생할 수 있다. 1번. 틀렸죠? 동시행의 항변권은 하나의 계약에서 발생해야 되고요. 별개 계약에서 발생한 것이면 특약이 없는 한 동시행 관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1번은 특약이 없으면 인정한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틀렸죠. 특약이 있을 때만 가능하고 2번 동시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 그렇죠? 상계 금지 효고 3번 동시행 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 불능이 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도 여전히 다른 채무와 동시행 관계에 있다. 3번? 무슨 말인지 드셨죠? 3번은 지금 칠판에 있죠? 이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쌍무계약인데 이게 불능이 되어서 뭐로 바뀌었다고요? 손해배상. 손해배상으로 바뀌면 동시행 관계는 소멸해요? 여전히 동시행 관계? 여전히 다시 볼게요. 3번 동시행 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불능이 되어서 뭐로 바뀌었다고요? 손해배상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이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바뀌는 거니까 여전히 다른 채무와 동시행 관계 있다. 3번은 뭐 여러 차례 출제가 됐던 판례예요. 주의하시고 4번 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해야 할 경우 각 당사자의 반환 의무는 동시행 관계에 있다. 무효 취소 시의 부당이득, 해제 시의 원상회복은 서로 동시에 이행을 해야죠. 5번 경계가 있으면 기존 채무에 존재하던 동시행의 항변권은 소멸한다. 우리가 이제 비교했던 게 채권양도, 채무인수, 상속. 채권양도, 채무인수, 상속은 동일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항변권이 존속하는데 지금 나오는 경계는 예전 걸 소멸시키고 새로 만드는 거잖아요. 동시행 관계가 소멸하게 된다.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옳은 질문은 1번이 되겠고 그다음 28번 을은 갑으로부터 주택을 매수하기로 하였으나 그 주택이 소실되어 버렸다. 다음 중 갑에게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화재보험 가입되지 않습니다. 1번 계약 체결 전에 이미 주택이 소실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사례는
갑이 을하고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하는데 이게 불타버렸대, 소실됐대요. 이 경우에 갑에게 실제로 손해가 없는 것을 찾아보란 얘기죠. 그럼 만약에 지금처럼 원시적 불능이면 갑에게 손해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 을에게 오히려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2번에 보시면 계약 체결 후에 자연재해로 화재가 발생되었다. 그러면 손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대금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위험부담은 갑이 하는 거니까. 3번 계약 체결 후에 제3자 방화로 주택이 소실한 경우. 2번과 3번은 똑같은 내용이죠. 자연재해든 제3자 방화든 갑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위험부담이니까 대금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손해죠. 4번 계약 체결 후에 갑의 책임 있는 사유로 화재가 발생했다. 그럼 이건 뭐죠? 채무불행이죠. 그러면 완전 손해죠. 내 집은 불탔는데 오히려 손해배상까지 해줄 판이 생겼어요. 그렇죠? 5번 계약 체결 후에 을의 수령지체 중에 불가항력으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중요한 말은 뭐죠? 수령지체. 그러면 누가 위험을 부담합니까? 채권자죠. 그럼 대금 청구할 수 있죠. 그럼 내 건물은 불탔지만 그 매매 대금은 받으니까 실제로 손해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고. 이해되셨죠? 예, 위험 부담을 묻는 거고 29번부터는 좀 쉬었다가 보시죠.